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 교재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 용도지원에서의 행위 제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교재 77페이지 용도지원에서의 행위 제한 오시고요. 네, 용도지원에서의 행위 제한도 대체로 중요한 편이에요. 그래서 별표를 하나 해두시고 일단 용도지원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전체적인 설명을 잠깐 듣도록 합니다. 네. 지금 저희들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용도지역 편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용도지역이 무엇일까요? 개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1개의 용도지역의 종류, 그리고 21개의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들에 대해서 우리는 학습을 다 한 거죠. 도시지역 안에 몇 개가 있죠? 16개, 도시지역 밖에 5개. 우리나라 국토 전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토지의 용도별 종류는 21개로 지정됐고요. 그 21개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공부할 주제들은 이겁니다. 용도지원에서의 행위 제한, 행위 제한, 그리고 용도지원에서 금폐율, 그리고 용도지원에서의 용적률, 이런 순서로 이제 강의를 준비하게 되죠. 먼저 용도지원에서의 행위 제한이 무엇일까? 이것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용도지역 안, 용도지역 안의 행위 제한이죠. 행위 제한. 자, 이런 뜻이에요. 어떤 용도지역이 지정되면은 해당 용도지역 안에 수만 명의 토지 소유자들이 있겠죠. 그 용도지역별 토지 소유자들은 그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는 일정한 개발 행위를 법으로 제한받습니다. 이것을 용도지역에서의 행위 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행위 제한에서 행위는 무슨 행위죠? 개발 행위.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뭐죠? 건축 행위. 그래서 행위 제한 곧 이꼴 건축 제한이라고 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의 땅을 사면은 그 용도지역별 지정 목적에 맞지 않은 일정한 건축 행위를 법으로 규제를 받는 거죠. 그러면은 내 고객이 어떤 용도지역의 땅을 샀을 때 어떤 건축을 할 수 있는지, 어떤 건축을 제한받게 되는지를 말해줄 수 없다면 토지 컨설팅은 불가능하잖아요. 이 컨설팅 하시려면 21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어디에서 규정한지를 아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정하죠?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거죠. 이 대통령령은 지금 저희들이 공부하는 국토계획법, 이 법이죠. 이 법 시행령,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령하고 시행령은 같은 말이에요. 그럼 11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시군 계획 조례에 의한다. O 몇 개입니까? X. 조례가 아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걸 외우라는 거죠.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은 대통령령을 정한다. 그 대통령령이 뭐죠? 국토계획법 시행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보면은 21개 용도지역별로 건축 제한에 관한 별도의 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고 컨설팅을 진행하셔야 돼요. 자, 77페이지 봅니다. 77페이지 맨 위에 봅니다. 맨 위에 보면은 자, 용도지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건축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앞에다가 적으십시오. 원칙이라고. 동그라미 1번 앞에 원칙이라고 적으십시오. 줄 것입시오. 동그라미 1번.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 동그라미. 제한할 때 제한 동그라미. 이때 제한이 무슨 제한이죠? 건축 제한이죠. 건축 제한. 건축 제한을 의미합니다. 자, 21개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줄 것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동그라미 하십시오. 대통령령을 동그라미 하시고 여기부터 되잖아요. 그때 대통령령이 뭐죠?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지정된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을 개별 법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번 여러분들 2번 큰 2번
용도지역, 용도지원에서 행위자는 특례 나와 있습니까? 줄 것이고, 특례니까 예외죠. 자, 거기서 1번 농공단지, 2번 농림지역을 묶어줍니다. 1번, 2번을 묶어서요. 1번 농공단지, 2번 농림지역을 묶어서 이게 용도지원에서의 건축 제한을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지 않고 개별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요.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을 개별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암기.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개별법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21개의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 무엇을 정하는 게 원칙이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 제한을 무엇을 정합니까? 대통령령이 아니고 국토기법 시행령이 아니고 개별법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죠. 이 개별법으로 규정하는 경우는 암기를 하셔야 돼요. 농공단지 봅니다. 농공단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의 완. 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것을 상계법이라고 할 겁니다. 산업입지, 산동그라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할 때, 개동그라미. 법률할 때 법동그라미, 상계법이잖아요. 자, 상계법상 다음 줄 것죠? 농공단지 줄 것죠? 상계법상 농공단지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줄 것이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개별법 규정에 어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농공단지 안에서 땅 사면은 건축 제한은 무슨 법? 상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오시면 됩니다. 거기 한번 들어볼까요? 거기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좀 더 설명할게요. 이런 봐주세요. 여기 보존 에이드를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습니다. 보존 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전답 가순동 농지가 있죠. 전답 가순동 농지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가 도시지역에 가까우면 무슨 용도지역입니까? 배웠잖아요. 생산관리죠.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면 뭐죠?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가까우면 생산관리지역 그렇게 되죠. 자, 이것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으로 갑시다. 그러면은 만약에 여러분 손님이 여기 이 생산관리지역 안에 마을이 있고요. 이 마을에서 이 동네 땅을 산 거예요. 여러분 손님이. 그럼 이 동네 생산관리지역 땅 사면은 여기서 어떤 건축으로 건축할 수 있는지, 어떤 건축이 제한되는지를 컨설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 동네 땅 사면은 어떤 건축으로 건축할 수 있고 어떤 건축으로 건축할 수 없는지를 어떻게 컨설팅 하냐면은 생산관리지역이 뭐죠? 용도지역이잖아요. 이런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무엇을 정한다고요? 대통령령을 정하고 있죠. 그 대통령령이 뭐죠? 국토교육법 시행령이잖아요. 국토교육법 시행령을 보면은 21개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에 관한 표가 있다니까. 그러면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 표를 보면 돼요. 표를 보면은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다음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고 표가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은 1번 단독주택 건축할 수 있다, 2번 일종 근린 생활시설 건축할 수 있다, 3번에 교육연구실 중에서 초등학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쭉 나갑니다. 이걸 외워야 됩니까? 이런 표 21개를 외워야 됩니까? 깨알 같은 이런 표가 21개가 있다니까요. 최소 A4 21페이지 이상의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다고. 이걸 외웁니까? 보고 컨설팅 합니까? 이것을 활용하여 보시고 컨설팅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럼 전문가라니까. 이런 표가 몇 개 있다고요? 이렇게 국토교육법 시행령상 용도지역별 건축제한 표가 용도지역 숫자만큼 21개가 있고요. 그 21개의 표를 찾아서 컨설팅을 하면 돼요. 지금 우리 책에는 21개 건축제한 표가 없어요. 다 실지 않고 일부 2개 정도만 실어놨다고 대표적으로 참고하시라고. 그럼 나중에 실무에 나가면은 이 건축제한 표가 필요한 거예요. 21개 용도지역별 국토교육법 시행령상 건축제한 표를 보고 상담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용도지원에서의 건축 제한, 이 동네에서 땅 사면에 어떤 건축물의 건축이 제한되는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언제? 예를 들면 생산관리직인데 여기요 빗금 침품만큼 여기다가 생산관리직에다가 상계법상 농공단지가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농공단지로 지정된 토지는 특례로서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농공단지 안에서 어떤 용도, 어떤 종류, 어떤 규모의 건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개별법, 무슨 법을 정하죠?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만약에요, 여러분이 농공단지에서 토지 상담할 거예요. 이제 고객을 만날 거예요. 이렇게. 만나서 여기서 상담을 진행하실 거라고. 그러면 이 농공단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이 법으로 정한다고 했으니까 이 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전날 손님을 만나시려면 그 전날 준비를 해야 돼요. 상계법을 찾아서 이 상계법에 보면은 농공단지에서는 이런 용도, 종류, 규모를 건축할 수 있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프린트 뽑고 이걸 읽어보시고 서류 가방에 넣고 이것을 챙겨서 고객과 마주 앉아서 이 서류를 넣고 물어보면은 답해주고 물어보면은 답해주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용도지 간에 농공단지로 지정된 토지 안에서 건축 제한은 이 법으로 정한다는 사실을 모르면은 컨설팅 준비를 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니까 땅평을 팔 수 없잖아요. 왜 부동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부동산 오픈하고 토지 컨설팅을 못하는지 알겠죠? 이런 것을 모르니까 활용을 못하는 거죠. 그럼 시험 치고 나면은 이런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실무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시험 치고 끝나고 자격증 따면은 낮에 부동산 하시면서 공법을 한 2달 정도는 와서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외워야 되겠죠, 이제. 앞으로 용도지간에 농공단지가 지정된 토지인 경우 건축자는 무슨 법에 의한다? 상계법 규정에 의한다. 이걸 외우시고 있어야 되죠. 그래야 답 찾죠. 그럼 시험 이렇게 나오더라고. 생산관리지역에 농공단지로 지정된 토지인 경우 그 건축자는 농지법 규정에 의한다. 오면 겠습니까? X. 농공단지는 상계법이잖아요. 나중에 이렇게 오죠. 농공단지는 상계법 이렇게 오고. 근데 이해를 못하고 보면 왜 농공단지는 상계법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설명 듣고 이해하고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암기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내려오시고 농림지역법입니다. 중요해요. 농림지역 안에 줄 것이죠.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된 토지. 보전산지 줄 거죠. 보전산지가 지정된 토지. 초지 줄 거죠. 초지가 지정된 땅은 그 건축지역은 전부 개별법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면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은 무슨 법? 농지법 줄 거죠.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농림지역 중 초지는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지역이 각각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농림지역 안에 농업진흥지로 지정된 땅에서 건축 제한을 상담할 때는 무슨 법을 찾아야 됩니까? 농지법에 의해서 컨설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농림지역 안에 보전산지로 지정된 토지 안에서 컨설팅은 산지관리법에 따라서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농림지역 중 초지인 경우 건축 제한은 무슨 법? 초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건축 제한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잠깐만요. 그렇게 오시면 돼요. 그냥. 여기요.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고 전답과 순등 농지가 있는데 이런 땅이 도시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면 뭐죠? 농림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은 농지가 집보다 돼 있고 보전가치가 있는 산지가 있더라도 도시지역에 가까우면 생산관리지역. 도시지역 멀리 떨어지면 농림지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봐요. 농림지역이라고.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인데 여기 그 들판에 보십시오. 농지법에 의해서 이만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농업진흥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이라면은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은 용도지역이니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컨설팅 합니까? 개별법입니까? 개별법. 대통령령이 가지고 무슨 법? 농지법에 의해서 컨설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농지법에 의해서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다음 건축으로 건축할 수 있는 쭉 이렇게 법에 나열되어 있어, 농지법에. 그 법제를 프린트해서 컨설팅을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죠. 고객이 물은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 안에서 건축 제한에 관한 사항은 농지법 규정에 의한다. 이걸 모르면은 준비할 수 있습니까? 없죠. 준비를 못하면은 컨설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땅을 한 평을 못 파는 거야.
안타깝죠. 그냥 외운 거죠, 그냥. 그러니까 암기 위주로 공부하는 게 얼마나 나중에 나가면 무력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물론 외울 건 외워야 됩니다. 근데 무엇을 전제로 합니까? 이해됨을 전제로 하고 암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지 않는 암기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반복되어서 암기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농림지역 안에 산지인데 산에다가 뭘 지정했죠? 산지관리법에서 뭘 지정했습니까? 보전 산지로 지정된 땅이죠. 농림지역 중 보전 산지로 지정된 땅 3에는 건축주안이 무슨 법에 의해서 줍니까?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줍니다. 산지관리법. 그러면은 농림지역이지만 보전 산지로 지정된 땅을 건설정할 때는 무슨 법을 찾아야 됩니까? 산지관리법을 찾아서 이 법에 의해서 보전 산지에서는 어떤 개발이 허용되는지 프린트를 뽑고 이거 보고 컨설팅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활용하면 전문가라니까. 산지관리법 내용을 다 외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보고 활용하면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초지. 농림지역의 초지. 초지법에 의해서 초지로 지정된 땅은 무슨 법이죠? 네, 초지법에 의해서 건축자를 받게 된 겁니다. 농업지정지역은 농지법,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 초지는 초지법, 농공단지는 상계법. 이렇게 오시면 수업 준비 완벽해지는 거예요. 너만 외우면 안 되잖아. 아직까지 7달 그 문제풀이까지 가려면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천천히 이해하면서 한 번씩 반복하다 익숙해지면은 그죠? 이제 그때 외우면은 훨씬 힘이 덜 들죠. 덜 들죠. 근데 지금은 안 외웠기 때문에 3월달에 모의고사 보면 점수는 나와야 알고 있지만 점수는 안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 점수가 20몇 점, 30몇 점 괜찮답니까 3월달에도. 근데 모의고사 왜 안 보세요? 선생님 아직까지 공부가 안 됐어. 그래. 그러니까 안 됐으니까 보고 틀려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연습이니까 틀려보는 게 괜찮죠, 뭐 그죠? 네. 자, 용도지역 안에서 행위 제한이었습니다. 용도지역별 행위 제한. 여기다가 이제 여기까지 하면 사실 시험 범위가 7, 80% 커버된 거예요. 그럼 나머지 20, 30%는 조금 가능성이 낮지만 만약을 위해 챙겨야 되니까 3, 4, 5에 똑같이 하고 여기다 살짝 추가를 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그죠? 한꺼번에 다 보면 배탈 나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조금씩 소화되는 만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책장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용도지역 안에서의 금폐율, 용적률로 가볼까요? 여러분 교재 81페이지입니다. 교재 81페이지 저 위에 보면은 용도지역 안에서의 금폐율과 용적률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금폐율까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금폐율. 금폐율은 같이 오죠 뭐. 공식 적어뒀죠. 금폐율은 대지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을 뭐라고 하죠? 금폐율이라고 합니다.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은 금폐율입니다. 공식을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저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제도적 이해가 필요하니까. 여러분, 여기 100제곱미터의 대지가 있습니다. 100제곱미터의 대지입니다. 이 만약에 이 100제곱미터의 대지의 건축주가 전부 건축해버리면은 대지에 공지가 없죠. 대지에 공간이 없으면은 건축된 건축은 채광 햇빛을 받을 수가 없죠. 공간이 없으니까 그럼 바람이 통할 수도 없잖아요. 햇빛도 들지 않고 바람도 통하지 않은 건물에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규제를 합니다. 대지를 건축물이 덮을 패자잖아요. 대지를 건축물이 덮고 있는 비율을 법으로 규제한 거죠. 만약에 100제곱미터 대지에 건축물이 덮을 수 있는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로 해라 라고 법으로 규제하면은 건축 가능한 면적은 50제곱미터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나머지 대지 면적 절반 50제곱미터는 건축되지 않은 공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공지가 있어야 건축된 건축물은 채광 햇빛도 받고 통풍 바람이 통하고 혹시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공지가 있으니까 이후 건축으로 연소가 확산됩니까? 공지를 통해서 연소를 차단합니까? 차단시킬 수 있잖아요. 이런 목적으로 금표를 만든 겁니다.
이제 금표율을 왜 만드는지 아셨죠? 근데 이 시험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럼 이때 금표율은 얼마죠? 대지 면적이 100제곱미터고 건축된 면적이 50제곱미터니까 100분의 50이거든요. 100분의 50은 0.5거든요. 그래서 공식에다가 곱하기 100을 한 거죠. 곱하기 100을 하면은 0.5를 퍼센트로 바꿔주는 거죠. 100분율로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면은 50%.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는 거죠? 금표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용도적에 허용되는 금표율이 50%라는 것은 대지 면적의 50%까지만 건축하라는 거죠. 그 이하로. 그럼 반대로 나머지 대지 면적 50% 이상은 건축합니까? 공지로 법적으로 남겨야 됩니까? 법적으로 공지를 남겨야 된다는 의미를 갖는 숫자가 금표율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해 나온 거예요. 대신에 화재에 대한 안전이 확보되면 건물이 다소 과밀화돼도 되거든요. 법적으로 화재에 대한 안전이 확보됐다면 그럴 때는 금표를 완화해 줍니다. 50%를 60%, 70%를 완화해서 즉 용도적인 금표의 한도를 높여주고 대지에 건축하는 면적을 작게 합니까? 크게 해줍니까? 크게 해주면 금표율을 뭐라고 하죠? 완화한다. 반대로 어떤 용도적에 허용되는 금표의 한도를 낮추어서 대지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 면적을 20%로 줄여버리면 금표율 강화가 되는 거지 뭐. 여기까지 시험에 나올 거는 없다 보시면 그냥 공개중에서 이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될 겁니다. 공식은 외워두시고요. 금표율이 뭐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을 말합니다. 그죠?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의 고객이 어떤 용도적인 대지를 취득했을 때 그 취득한 대지에 몇 평을 건축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뭐죠? 금표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21개 용도직별 금표율의 치단들을 암기하면 끝난 거죠. 암기하시면 되죠, 이제. 그래서 그 21개 용도직별 금표율을 외워야 되고요. 여기는 시험이 안 나오고 21개 용도직별 금표율과 용적률의 치단도가 매년 시험이 나와요. 매년 나와요, 매년. 그러니까 30회 시험 칠 때 한 2번 빠지고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의 99%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2019년 때 용적률 한도를 물어봤고요. 2018년 때 금표율 한도를 물어봤고요. 이렇게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내더라고. 2018년 금표율, 2019년 용적률, 내년에는, 내년에 올해. 2020년에는, 그건 모르죠. 시험지 받아보면 압니다. 자, 같이 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재 82페이지입니다. 82페이지 오셔서, 금표율과 용적률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를 하시고요. 28에도 나오고, 29회도 나왔습니다. 29회도 나오고 30회도 나오고 계속 나오고 있죠. 그 밑에 보면은 82페이지 제일 밑에 표를 보면은 금표율 나와 있죠. 금표율 바로 밑에 칸에 왼쪽이 뭐죠? 국토교육부. 오른쪽이 뭐죠? 시행령. 뭘 외워야 되죠? 시행령 동그라미 하시고 그 시행령 밑에 나오는 금표율 치단도를 자연환경 보존제까지 외우시면 됩니다. 그럼 수업 준비가 완벽한 거죠. 언제 외워야 되죠?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외우시고 이제 검사를 받고 외우신 분만 집에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고개를 드시면 되죠. 고개 드세요. 21개 용도지역의 종류입니다. 여기요. 여러분 도시지역은 어떻게 되죠? 크게 4가지. 도시지역은 주, 상, 공, 녹. 주거지역은 3개입니다. 전, 일, 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은 1종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은 1종부터 3종. 그 밑에 준주거지역이죠. 그대로 적을게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이 있고요. 2종 전용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주거지역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과 2종 일반주거지역과 그리고 3종 일반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준주거지역이 있죠. 준주거지역. 그 다음에 여기까지 상이 있죠. 주, 상, 공로. 상업지역 아까 4개는 충청도 버전 기억납니까? 중일근이유. 그렇게 했습니다. 중일, 근이, 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묻겠습니다. 대규모 도매시장이 있는 곳은 유통. 주택가 인근지역에 소매시장이 있습니다. 근린. 도심과 부도심에 있으면은 중심. 얼마나 특징이 무섭면은 일반 상업지역. 대체로 상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아요. 도심도 아니야. 부도심권도 아니야. 도매시장이 위치하지도 않아.
소매의 지상에 위치하지도 않아. 그냥 도로가에 상강이 형성되어 있어. 대부분 뭐죠? 일반 상업지역. 그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그리고 공업지역입니다. 주상. 공업지역은 어떻게 되죠? 전, 일, 중. 제일 좋은 공업지역이 중공업지역. 그죠? 중공업지역. 너무 좋아, 너무. 자, 전, 일, 준,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물어봅니다. 공의 전용, 전용공업지역. 무공의 전용, 일반공업지역. 너무 잘하십니다. 주상공, 녹지적 남았거든. 녹지적. 진달래 피고 새가 울면은 보전녹지. 좋아하시지 않구나. 매화꽃 피고 산소유 피고 생산녹지. 좋아하시구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뭐죠? 자연녹지죠. 좋아요. 주상공독 왔습니다. 이게 도시적 열쇠가 끝났죠? 생각보다 순서를 외우는 게 어려워요? 할만해요? 할만해요. 보, 생, 자, 전, 일, 준, 중일근이유, 전, 일, 준, 그리고 보, 생, 자, 그렇게 돼요. 보생자, 보생자, 그렇게 됩니다. 우리 이분한테 제일 뒤에 친구가 오면은 그날 결석이 없는 거다, 그죠? 이분한테 제일 끝에 친구 오면은 다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일 젊기 때문에 항상 위태위태해요. 집에 전화할까요, 오빠야가? 결석하면. 자,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네. 형님, 저 친구 잘 탄속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공부 포기하자고 잘 하시게. 자, 그 다음에 관리적 세 개죠. 보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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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두 개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렇게 되죠. 여기까지는 관리지역부터는 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입니까? 비도시적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시작합시다. 이 21개의 용도지역별 금표를 치료한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고 있는 금표를 치료한답니다. 시행령. 대통령령에서 허용하는 금표를 치료한도. 여기까지는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은 상가입니까? 집입니까? 집. 저희 집 전화번호였죠. 저희 집 전화번호입니다. 이렇게 공개하죠. 55국에 6657. 다 이거잖아요. 55국에 6657. 교재 한번 보십시오. 금폐율 82페이지. 금폐율 바로 밑에 살짝 오른쪽에 시행령 나와 있죠. 그 밑에 봅니다. 앞에 글자 50부터 시작합니다. 55국에 6657. 됐습니까? 55국에 6657. 55국에 6657이 뭐죠? 집 전화번호. 누구? 저의 전화번호입니다. 저의 집 전화번호입니다. 55국에 6657. 이거 저희 집 전화번호 못 외우면 제가 수수할 거예요. 네. 그럼 이런 이야기구나. 이게요. 제1종전용주구에서 대지를 취득하면 대지 면적이 몇 %? 50%까지. 대지 면적이 50%까지 건축이 허용되고 나머지 대지 면적이 50% 이상은 공지로 남겨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상가죠. 상가번호입니다. 상가번호. 상가번호는 거기는 중1유 건대 있죠. 그걸 저는 중1근유로 바꿔서 하니까 숫자가 바꿔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죠. 9878, 9878, 9878, 9878. 상가번호입니다. 55국에 6657. 상가는 뭐죠? 9878. 공업지역은 전부 777. 그러면은 부산시 공업지역의 대지를 취득하면 대지 면적의 70%까지 공장 건축이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기는 녹지지역이죠. 녹지지역은 대부분이 개발 용도입니까? 주지적 목적은 보전입니까? 보전. 도시적 밖은 대부분이 개발입니까? 보전입니까? 보전. 그래서 녹지지역부터 비도시지역은 전부 건폐율이 20% 이하로 제한됩니다. 단, 계획관리지역은 얼마죠? 40이에요. 이때 이유가 있습니다. 물어보십시오. 왜요? 라고 물어주세요. 왜냐면은요. 지금 인쇄, 우리 100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죠. 그래서
이제 100cc 되니까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관리적인 금표를 치료는 40%입니다. 100cc 되니까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다. 몇 cc 되죠? 100cc 돼요. 그래서 다음 주에 용적률, 계획관리의 용적률은 진짜 100까지 적용돼요. 인생의 계획은 40대 이후에 세워도 늦지 않고 몇 시까지 살자?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자. 다음 주에 용적률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구편으로 진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